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팀 김경환 위원과 함께하는 차이나는 김경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7월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가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부진했던 항생지수와 항생테크지수가 저점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기존의 홍콩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한 고객들의 경우 2024년까지 항생 H지수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경환 위원과 새로 발간된 8월 투자 전략 리포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의 관전 포인트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앞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놓고 봤을 때 홍콩 증시가 여전히 부진했다가 7월 달 이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고객들 중심으로는 상당히 좀 걱정거리가 여전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계속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 좀 드리겠지만 최근에 왜 반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극단적인 비관론이 이제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저희 8월달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또 중국 시황 전반적으로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만기가 오는 홍콩 상품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는 지수가 지금보다도 더 위에 있을 거로 생각은 좀 갖고 있지만, 워낙 상반기에 저희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틀려서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또 꾸준히 많이 업데이트 드리고, 또 뒤에 시간이 된다면 리스크나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특히 2, 4분기에 다양한 비관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관론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변화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같이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관론의 끝자락이라는 제목으로 8월 달에 발간한 자료에 거의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차트인데요.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기업의 이익을 좀 보여주는 회색선 그림이고요. 그리고 가계 대출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에서 예금 증가율을 차감한 이 초록색 선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 예금을 뺐기 때문에 대출은 중국 가계가 늘리지 않고 있고 예금은 계속적으로 쌓이는 그런 침체 국면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의 지금 상반기에 리오프닝 하고 나서도 기대보다 굉장히 못한 거는 사실 부양책이 세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5월 달에 중국 탐방가서 느낀 거는 가계가 오히려 빚을 갚고 디레버리징이라는 부채 축소를 하고 집을 사지 않는 문제들, 또 소비를 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고, 기업의 경우는 작년부터 사실은 이미 기업 이익도 떨어지고 재고 조정도 좀 신나게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좀 재고 조정이 빨리 끝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중국의 주택 재고는 계속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매가 호조세가 전환되지 않고 있고, 또 중국의 이 제조업의 재고 증가율 이런 것들도 조정을 가파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 재고 조정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이익이 좋아지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관론의 경우는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가계와 기업의 침체가 좀 더 연장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도 좀 비교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국의 가계나 기업의 이제 부채 증가율 같은 걸 보시면, 최근에 3년 동안 중국 팬데믹 구간 동안 중국 가계가 빚을 계속적으로 늘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가계가 팬데믹 구간에 각종 규제로 인한 임금, 이제 산업별로 이제 임금도 떨어지고 소득도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나 임금, 소득이 많이 훼손된 부분들, 또 기업 역시도 일부 신재생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중국에서 소위 지금 최근에 육성하거나 잘 나가는 산업들만 대출이 늘어나고 나머지 쪽은 계속 관망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중국의 상황이 물가를 보더라도 일본이 옛날에 잃어버린 30년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에 초입이 아니냐, 또 중국 정부는 이거를 수수방관을 하면서 부동산이 계속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비관론의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비관론은 저희가 구조적으로 특히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장기적인 문제를 단기로 땡겨와서 지금의 침체가 계속 될 것 같이 이제 관성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이 분명히 한 2년 동안 가계 소비나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또 역시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저희 결론은 최근 한 2년 동안 늦어진 이 가계 소비나 기업의 재고 사이클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제 2년 만에 좀 돌아설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중국의 이 문제들은 중국 정부가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필요한 거고, 단기 사이클이 너무 늦어진 부분들은 이제 분리가 좀 돼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입증해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중국이 이제 8월부터 물가 그리고 3분기 경기가 일부 정상화되는 흐름,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래도 소폭이라도 계속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L자형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건설 경기나 분양 같은 주택 수요에서 좀 보실 것 같고요. 지방 부채 문제도 이건 뭐 10년째 저희가 중국에서 나오는 계속된 걱정인데 일단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완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기들은 결국에 사이클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돌아서 이제 돌 시간이 됐다는 부분과 최근에 있었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각각의 이런 디테일들을 좀 많이 개선하겠다는 시사점을 보였다는 점이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최근에 반등을 좀 이끄는 것 같고요. 제가 단적인 예로 중국의 두 가지 지표만 또 보여드리면 보시는 이 페이지의 왼쪽 그림은 시티 경제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신 지표인데, 신흥국, 미국,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하회했을 땐 지수가 내려가고 시장의 예상보다 상회했을 때는 올라가는 지표인데, 뭐 미국은 최근에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최근 6개월 동안 정말 지하실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나쁜 거에는 이제 굉장히 둔감해지기 시작을 하고, 더 나쁜 뉴스보다는 오히려 전월비든 전분기비든 지금보다 더 개선되는 흐름이 좀이라도 나오게 되면 기대치가 이제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장이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하고 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땅에 떨어졌을 때 반등이 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이제 홍콩이나 소외 업종 중심으로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올라오는 흐름은 결국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정치국 회의에서 좀 바뀐 분위기도 있지만 5, 6월 들어서 이제 급냉했던 중국 경기가 7월 들어서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 섹터로 볼 때 빈집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 뭐냐면 중국 증시에서 각 업종별로 거래 대금의 비중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상반기에 중국 경기 관련주들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 꿈과 희망이 실린 중국의 기술주, 뭐 성장 테크주, 텔레콤, 미디어 이런 관련주들이 막 달렸고, 상대적으로 금융이나 경기 관련주들, 소비주들은 정말 땅바닥을 기다가 이 빈집 상태에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거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부양책이나 지표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들이 좀 바뀌면서 거래대금이 소비주나 금융주, 또 최근에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기대감이 좀 쏠리는 것들이 홍콩 증시나 이런 쪽에 이제 소유업종의 반등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관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입증을 해야 할 건지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분위기는 너무 극단적인 비관에서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앙정치국회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와 함께 시장 분위기 반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치국회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이 달라진 내용에 따라서 하반기 중국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일단 뭐 최근에 분위기가 바뀐 건 역시 그 정치국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페이지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치국회의라는 거는 1년에 이제 매달 열리는 회의지만 경제 주제로 열리는 건 4월 말, 그리고 이번 열린 7월 말, 그리고 11월 달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투자자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4월 말, 7월 말이 또 실적 시즌하고 엮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좀 조정할 생각들을 하고, 뭔가 정책 기조가 완화를 했다면 조금 더 긴축을 하거나 혹은 긴축을 했다면 완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2분기에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양책 기대감을 다들 했던 회의였었고요. 이번 7월 24일에 열린 회의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이번 회의에서 하는 내용이 이제 매번 거시경제를 평가하고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반기 안보나 미중 분쟁 관련된 이런 경쟁, 또 내부 디지털 경제나 뭐 조금 이런 제조업 육성 쪽에 좀 장기적인 전략에 좀 목을 맸다면, 분명히 이번 회의에서 시사한 거는 내수나 이런 쪽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이제 표현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실제 발표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그 문구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국내 수요 부족이나 기업 경영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리스크가 다발하고 있다는 걸 평가를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역주기 조절이라고 해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대 대응을 하게 되는 역으로 이제 사이클을 대응한다는 이 역주기 조절이라는 표현이 거의 2년 만에 다시 이제 대두가 됐고, 또 거시경제 당연히 이제 재정이나 통화 확장을 다시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 부채를 해소시키는 문제들, 또 소비를 견인하는 경제에 대한 역할론 이런 걸 좀 부각을 하면서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시장이 좀 목말랐던 거는 중국 정부가 너무 앞장서서 안보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민간이 따라가면서 자생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하거나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이 아쉬움들을 중국 정부가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희는 서프라이즈로 생각을 하고,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는 이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좋아지기 전까지 홍콩 포함해서 굉장히 이건 뭐 좋게 어렵다라고 비관론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저희도 이거는 올해 내년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렸고, 특히 최근처럼 가계가 변심을 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저희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도 좀 커버한 지 오래됐지만 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이제 수급과 공급의 관계가 뒤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년 동안 규제를 계속 해오면서 공급이 이 많은 부분들, 또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을 좀 포커싱을 많이 맞췄다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가계 수요가 이제는 가계가 아쉬운 입장이 아니고 가계가 갑이 되고 공급자가 좀 어려운 이제 이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요 부진에 대해서 분명히 탈피하려는 시도를 많이 시사를 했다는 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제 저희 자료에 좀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순환적으로 하반기에 진행되는 재정하고 통화정책의 경우는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은 다시 확장이 됩니다. 참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긴축 걱정하고 물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워낙 물가가 낮았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상반기에 이 돈이 쏠리는 분야가 좀 집중되는 쪽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가 좀 많으셨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화나 재정정책은 다시 확장 기조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중국의 이 유동성 증가율이 연중 저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 흐름 자체는 여전히 확장, 그래서 3분기에 뭐 지급준비율 인하를 하던 4분기에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중국의 그 지수 플레이를 하시거나 테크나 이런 중국에 관련된 업종을 보실 때 이 크레딧 임펄스라는 유동성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데요. 7월부터 다시 확장 기조로 미니 상승 사이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정 정책의 경우는 상반기에 사실은 수수방관하면서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을 했고, 연간 목표 5.9%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4% 가까이 줄인 상태입니다. 재정 수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출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하반기가 될 것 같고, 당장 8월, 7월부터 저희가 이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 정책은 가계 쪽을 달래는 정책과 공급 쪽을 적당하게 건설 경기를 받치면서 가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다 안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은 중국 부동산이나 뭐 지방정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책에 따라서는 주가가 이렇게 별로 변동이 없는데, 최근에 많이 빠진 이 부동산이나 홍콩 주시장이 반응을 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얘기한 정책들의 디테일이 상당히 그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는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금리 인하를 아무리 해봤자 작년부터 보면 조기 상환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담보대출을 갚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 외에도 중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DTI나 DSR 뭐 이런 LTV 같은 일부 총액 한도나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들을 추가로 푸는 정책들을 시행을 지금 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조기 상환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즉 최근에 이제 그 주택 거래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 전반적인 이 대출들을 이제 대환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저금리로 대환을 하는 건 좋은데 현금을 통해서 갚아버리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오른쪽 그림에 중국의 그 조기 상환 비율 지수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소비를 제약했던 요인도 되고 부동산 시장도 되게 굉장히 부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6월부터 이 지수가 좀 빠르게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이미 이제 집을 좀 갚을 사람들은 갚았던 요인도 있겠고, 중국 정부가 조금 정책적으로 기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금리를 좀 인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 대응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이 지표가 계속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소비주나
주택 거래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가는 또 신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번 주 이제 7월 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좀 홍콩 증시의 부동산주들이 또 반등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생존이나 이런 여부보다는 최근에 이런 일련의 부동산 관련된 대도시의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적인 것 같다라는 기대감인 것 같고 8월, 9월에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지는 추가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급자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판자총 개조의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개발 관련된 그 정책들이나 준공이나 이런 이제 어떤 입주 관련된 정책들이 내년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투자 경기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부동산 업체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공급 정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이 부동산 쪽에 대한 이슈는 제일 걱정한 건 결국에 가계 쪽에 이제 수요가 마음을 완전히 이제 막아버리고 이제 중국은 부동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냐라고 보셨던 부분이 될 텐데 올해 연말까지는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는 이제 더 떨어지진 않고요. L자형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하게 좀 올라오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기가 느끼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나 중국의 증시가 느끼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L자형만 나오더라도 시장에 대한 악재는 좀 제한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어떤 부양책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충분히 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국회의에서 여전히 좀 선전 얘기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어차피 선전으로 시작을 해서 수뇌부 회의에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이제 실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민영기업 관련된 언급들도 최근 홍콩의 뭐 항생테크 지수의 플랫폼 기업들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민영기업에 대한 어떤 달래기성 정책들 혹은 지난 3년 동안 규제 위주였고 또 각종 서비스업 쪽에 대한 이 일종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뭐 하루아침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7월 들어서 중국 정부가 이 정치국 회의 전부터 해서 총리가 직접 민영기업들을 만나고 한 7, 8차례 정도 정례 회의나 이런 것들을 각 부처별로 열어서 뭐 원하는 요구사항들이나 앞으로 이제 고용을 생각했을 때 민영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고도 기업들을 좀 달래서 가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일반적인 시장 국가에서는 좀 인위적이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민영기업들이 심리가 지금 너무 망가진 상태다 보니까 이런 반복적인 조치들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이 민영기업 관련 소통을 정례화할 거고 앞으로 이 규제보다는 진짜 당근을 좀 주겠다는 이제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선전에 그치지는 저희가 이제 아주 예리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만 주가는 먼저 이거를 좀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 뭐 저희가 신중한 낙관으로 민영기업이나 이런 빅테크 홍콩에 많이 있는 이런 민영기업들을 좀 낙관적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국회의에서는 정책을 확인했다면 하반기에 중국 경기와 증시 회복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네. 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많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건 일단 물가도 안 오르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나올 중국의 CPI 같은 지표들도 부진할 거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흐름이란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기대보다 너무 중국이 못해서 그렇지 뭐 소득 증가율이나 소비 지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조금 희망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경기가 올해 뭐 수출이 좋아져서 막 갑자기 좋아지거나 지금 정치국에서 회의에서 나온 정책이 뭐 V자로 경기 반등을 유도하기 좀 어렵고 다만 상반기에 너무 비관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이제 전분기로 봤을 때 올해 N자형 패턴으로 해서 이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가계 소비는 회복세를 유지한다. 이게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보여드릴 중국의 기업의 재고 조정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기업들이 이제 재고 확장이나 생산을 좀 재개한다. 그래서 경기가 가계 기업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시장에서 좀 잊고 계신 게 팬데믹이라는 게 결국에 중국도 후유증이 굉장히 컸고 또 그 가운데 중국이 3년 동안 또 각종 산업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후유증을 저희가 좀 간과하고 좀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중국 리오프닝 관련 설레발 좀 많이 쳤습니다만 많이 틀렸고 다만 보복 소비 이후에 중국이
다시 또 2분기처럼 이렇게 둔화됐다가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좀 정상 그 레벨을 찾는 이 과정이 3년 전에 저희가 중국이 뭐 락다운을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있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1분기에 이제 보복성 반등, 그 2분기에 급냉, 3분기에 다시 조금 이제 그 보복과 냉각 사이에서 이제 중간 정도 단계에서 올라오는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첫 번째 이제 중국 소비 같은 경우는 그 보시는 왼쪽 그림에 중국의 성장률이 2분기에 이제 발표된 게 대략 뭐 6% 초반대였는데요. 이것도 시장 예상 많이 하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낮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나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그 성장률을 좀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중국 관련해서 청년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최강 경기 납부 이런 것들은 저희 뭐 주재원이나 현재 계신 기업들, 외자 기업들 특히나 제일 안 좋기 때문에 말단에서 보실 때 정말로 안 좋게 보이시지만 실제로 중국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됐고 소득 증가율이나 소비 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하반기에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분기마다 중국 인민은행이 조사하는 가계 소비를 더 늘릴 거냐의 의향 물어보는 거, 그리고 저축 의향을 이제 물어보는 그 지표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대출은 안 늘고 저축만 계속 예금을 쌓이는 그런 문제들이 소비를 제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2분기에 중국의 저축은 더 의향이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바뀌었고 소비 의향은 좀 늘리겠다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돼야 중국은 소비가 뭐 팬데믹 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증가율로 보자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반등을 좀 유지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 경기를 지탱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월 달에 이제 부양책이 시작이 되면 9월, 10월 달이 중국이 전통적인 전자상 거래, 또 주택 거래 뭐 이런 거에 이제 성수기입니다. 중국은 9월 학기이기 때문에 신학기 이후에 이사철이나 소비가 전반적으로 이제 10월, 11월에 국경절 연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비 대목이 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부양책이 꾸준히 이어져서 심리가 조금씩 더 좋아지게 된다면 또 9월, 10월에 저희가 중국의 소비 쪽이 조금 이런 이벤트 효과들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지를 9월, 10월 지표를 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쪽의 경우는 재고 조정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딱 지표 하나만 다음 달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보시는 7월에 생산자 물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고 미국은 CPI가 더 중요하고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더 중요하듯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거의 20개월 연속 빠졌고 이 가구도 거의 같은 지표라서 거의 지금 8개 분기 연속 빠졌습니다. 뭐 빠지게 되면 결국에 반대 대응이 있게 되는데 기업들이 지금 뭐 상반기에 처절한 감산 또 가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익이 나빠진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은 좀 앞서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올 뭐 실업률이 나쁘다, CPI가 마이너스다 이런 거 중요하기보다는 더 선행 지표였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뭐 5%대이기 때문에 낙폭이 축소된다고 보시는 게 이제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 중국은 작년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베이스가 이제 작년에 8월, 그러니까 7월부터 베이스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전년비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8월에 확인한 7월 물가부터 이제 연중 저점을 6월에 확인을 하고 7월부터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중국 관련 자산, 뭐 중국 관련 구리 같은 원자재, 또 항생지수나 저희 관심 많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생산자 물가가 내려갈 때는 쉽지 않고요. 반면에 방향을 틀게 되면 그게 설사 마이너스라도 방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부터 증명을 조금씩 해가고 8월에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가 연중 저점, 그리고 9월쯤에 확인하는 7, 8월 지표가 이제 전분기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은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중국 그 생산자 물가에 많은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상품 가격들이죠. 원자재 가격들이 중국 7월 달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폭등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오르면서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를 보시는 게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중국에 이제 그래서 뭐 가계 소비, 기업 재고 조정 마무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는 왼쪽 그림이 이제 주가랑 거의 같이 다니는 2년 평균 기준 중국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중국은 그 팬데믹에 있었던 작년의 베이스 때문에 그냥 발표되는 성장률 믿으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 2분기에 나온 중국 성장률도 6% 나왔지만 주가가 안 좋았듯이 실제로는
2년 평균 성장률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난 1분기 4.7, 그리고 2분기 이번에 3.3이나 굉장히 떨어졌고 3분기, 4분기가 4.3, 4.4 혹은 요거보다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2분기부터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주가를 좀씩 이제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생산자 물가가 이제 역대 이제 변곡점이었던 뭐 2016년이나 2020년 뭐 우한 사태 때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턴을 하게 되면 중국 관련 자산군인 저희가 이제 보는 이 항생지수나 구리나 위안화나 또 중국에 많이 연계되는 원자재 관련된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이 턴을 했던 경험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8월 달에 이 물가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예상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많이 늦었지만 중국 자산들도 키 맞추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은 미중 분쟁, 대만 이슈, 그리고 각종 내부 리스크가 여전히 많아서 좀 쉽게 안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리스크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중국 리스크가 너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분쟁 관련 리스크는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좀 간과했다가 시장에 또 조정 요인이 되고 그런데 그냥 올해 제가 낙관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일단 하반기에도 미중 관계 크게 그렇게 개선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가 실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증시의 상장 기업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는 2018, 19년에 실제로 이제 무역 분쟁이 있었던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의 경우는 좀 과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그냥 본인들의 문제로 안 좋은 거고 또 이제 미국이 하는 제재나 이런 것도 특수한 반도체 이런 영역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 심리에 홍콩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이 많아서 영향을 주지만 하반기에 있을 만한 미중 분쟁이 그냥 반도체 제재나 특정 산업에 이제 국한되고 중국이 본인들의 체력이 안 좋아서 주가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 본인들 체력이 좀씩 좋아지게 되면 미중 분쟁 관련된 악재가 인식하는 이 주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를 여전히 저는 걱정하는 게 내부적인 문제 뭐 말씀드리면 너무 많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도 내년에 갑자기 뭐 부동산 시스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중국의 도시화율도 느려지고 고령화도 오고 우리나라 같은 문제를 좀 빨리 뭐 그러니까 국가가 좀 조로하는 것처럼 좀 빠르게 이렇게 늙어가는 문제들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안고 있고 또 민영기업들 아무리 달랜다고 해도 민영기업이 지난 3년 동안 너무 질릴 정도로 규제받고 팬데믹이나 이런 쪽에서 꺾이는 것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정책의 효율성이나 또 실제로 좋아지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번외로 저희가 이제 미중 관계 관련해서 하반기는 괜찮다고 좀 보는 게 내년 1월에 있는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아니고요. 대만 관련 총선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뭐 미국과 중국이 거기에 어느 정도 여야 누가 더 친중, 친미 어떤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굉장히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어떤 방향에 어떤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강한 대립은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 1월 달에 있는 그 대만 선거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을 이제 5월에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구도들을 아마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노랜딩 형태로 아주 심한 경기 침체로 안 가는 상황이라면 하반기에 그냥 중국 본연의 경기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물가가 뭐 올라가느냐 마느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중 분쟁이나 이런 이슈는 뉴스 대비해서는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일단 하반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홍콩 ELS 상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내용들을 종합해서 가장 걱정이 많은 이 홍콩 증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상반기에도 계속 투자자들한테 많이 피드백을 받고 있고 저희도 은행 쪽 많이 얼마든지 제가 업데이트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 전망이 워낙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감을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자로 좀 뭐 지난주부터 이제 반등을 좀 해서 항생지수, 항생H가 7,000선 직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6,800까지 일단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시장에서 느낄 때 이제 내년에 뭐 여러 가지 상품을 감안하면 그래도 8,000 이상, 9,000 이상까지 가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밴드를 조금 제시를 해드리면 상반기부터 사실은 유지했던 밴드인데 항생H 하반기 저희 예상 밴드 하단이 6,400이고 상단이 이제 8,700 정도 뭐 그 정도 게시를 하는데 뭐 여전히 7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 계속 저희 예상한 밴드의 거의 하단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였고 심지어 이거 하단도 많이 깨졌던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그 상단을 제시하는 이 8,000포인트 이상이라는 거는 올해와 내년에 중국의 이 그 홍콩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죠. 거의 이제 90%를 중국 본토에서 돈을 버는 이 기업들이 EPS 증가율이 이제 올해와 내년에 두 자릿수를 한다는 이제 부분과 그 PER 적용을 하는 수준 자체를 최근 한 3, 4년 정도 팬데믹 구간의 평균 수준에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에 이제 8,000 후반대 이 정도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홍콩의 경우는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전 6, 7월 달에도 계속 이게 좀 과도할 정도로 좀 악재들이 반영된 상태다라고 좀 봤거든요. 물론 중국의 가계 소비 침체나 기업 재고 조정이 홍콩 증시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의 대부분이 민영 기업이고 금융이나 빅테크나 경기 소비가 많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가는 주식들은 본토 주식시장이 많지만, 홍콩의 경우는 민간 기업들이나 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규제 침체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 일단 다행인 건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회복하는 구도나 정부 그 중앙정치국에서 쓰겠다는 정책들이 대부분은 다 홍콩의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규제나 민영 기업이나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모든 정책들은 홍콩에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좀 호재 쪽에 더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저희가 이제 가계나 재고 사이클이 완만하게 이제 7, 8월부터 돈다. 그리고 통화나 재정을 동반 확장한다. 그리고 민영 기업이나 부동산 쪽의 정책 변화를 꾸준히 반영해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홍콩 증시에 좀 유리할 것 같고요. 홍콩 관련해서 이제 또 홍콩이 워낙 호녀라처럼 밸류에이션은 유동성은 미국을 봐야 되고, 실적은 또 이 본토를 중국 경제를 봐야 되는 약간의 이제 호녀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행히도 미국 쪽의 악재는 여전히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있지만 좀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 쪽 악재는 둔감해지는 반면에 본토 쪽의 이런 호재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금 홍콩이 안고 있었던 외국인의 공매도 문제나 또 홍콩 달러의 약세 문제, 이런 건 이미 해결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악재가 뭐 이렇게 붙을 것보다는 제한적인 이제 호재들이 조금씩 쌓일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은 계속 하단을 높이면서 올라갈 걸로 생각을 갖고 있고, 3분기 하고 4분기에 지금 인식했던 하단이 계속 꾸준히 올라간 상태에서 또 변동성을 주다가 또 하단을 좀 올리는 형태로 꾸준히 오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에서 12개월 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더 비관적인 쪽보다는 좀 하단을 계속 높일 것 같고요. 최근 7월 말에 있었던 이런 반등 강세는 뭐 당연히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항상 일치 기준으로 6,600, 6,800선을 좀 뚫었다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있고, 하단을 좀 계속 높이면서 중국 내부적인 모습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이제 뭐 아주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 중국 경기가 이제 입증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차후에 또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세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항상 저희 그 상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이 사과를 드리고 있는데, 뭐 저희 영역은 아니지만 조금 계속 비중 확대로 많이 얘기를 드리면서 특히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고객들에게 좀 많이 지침을 드린 것 같은데, 뭐 하반기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론을 구조적인 부분하고 이제 순환적으로 그래도 좋아질 부분들, 더 안 나빠지고 좋아지는 부분을 조금 분리할 필요는 있다는 부분은 좀 저희가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랑 좀 다르게 이제 조금 본인들이 해명을 하고 시장 경제에 있다는 걸 조금씩 입증하면서, 그래도 극단적인 비관론을 계속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저희 쪽의 의견을 조금씩 이제 신뢰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중국 그리고 홍콩 시장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경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1년간은 중국과 홍콩 증시 신뢰도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홍콩 증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는 중국 본토와 전기차 등 테마 투자 전략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는 김경환이었습니다.